자, 그러면 4차시 시작을 해보시죠. 오늘은 저희가 제 시스템도 좀 한번 테스트 해볼 겸,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 강의를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 우드 아카데미를 들으셨던 분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유튜브로 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우드 아카데미도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또 글씨안쪽으로는 당장 이게 어떤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겸사겸사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좀 제대로 좀 써주시죠. 저희 저쪽 죽산에 수업하는 데는 의대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늘상 하시는 말씀.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이게, 만약에 진짜 여기서 누가 하나 발생하면 여기 이 건물 폐쇄잖아요. 사실 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분들 굉장히 좀 미안한 일이 되고,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된다. 마스크는 반드시 코까지 써야 된다. 코를 드러내놓으면 그건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손소독제 계속 하는 게 좋겠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4차시인데, 오늘 내용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물리 문제, 그 다음에 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목재가 사실 결함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접 사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목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특성들, 그런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챕터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 앞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목재 회복에 관한 얘기, 침엽 수재와 한렵 수재의 조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구성인자로서 세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쪽 우측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침엽 수재와 한렵 수재의 각각 세포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이 세포벽의 두께, 이 두께라는 것이 결국은 그 세포의 두께가 세포의 물성이고, 그 물성이 결국 목재의 물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의 모양하고 물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에 요약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목재 두 수종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수종이 로즈우드예요. 로즈우드고, 이 우측에 있는 수종이 발사입니다. 발사.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들어보셨을 때 가장 가벼운 목재, 아주 수수깡처럼 가벼운 목재가 이 발사고, 로즈우드는 단단하죠. 비중이 0.8에서부터 1이 넘는 수종들이니까 굉장히 단단한 수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목섬의 세포벽이 여기 보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얘는 굉장히 얇고, 그리고 이제 행단면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특히 발사 같은 수종은 행단면에서 보면 이 세포들이 대부분 다 유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세포들이니까 더더욱이나 세포벽이 얇고 가벼운 목재의 특성을 그대로 이 세포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각각의 특성과 세포의 강도, 목재의 강도 관계는 이 표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연륜폭, 생장륜폭과 목재 강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첫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침엽 수재고, 이게 이제 활렵 수재인데, 활렵 수재 중에서도 이것은 환공재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환공재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침엽 수재에서 보시면 이 연륜폭이 좁은 곳과 넓은 것. 그래서 연륜폭이 좁아지면 단단한 만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연륜폭이 넓어지면 부드러운 조재가 그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침엽 수재는 연륜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 세포의, 그 목재의 물성이
약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림폭이 좁으면 목재가 단단하고 열림폭이 넓으면 목재가 단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침엽수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엽수재의 환공재는 이하고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무슨 얘기냐? 열림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이 구멍이 큰 이 조제 관공 부위가 면적이 넓은 게 그대로 유지되고 열림폭이 넓어지면 이 단단한 레이티브드 쪽, 즉 목섬유가 많고 도안의 관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단단한 조직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엽수재의 환공재는 열림폭이 넓어지면 열림폭이 좁아진 놈보다 더 단단해요.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건 침엽수재하고 반대로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박적 특성으로 우리가 이 조제 관공 부위와 이 만재 부위의 해박적 차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넓은 줄이 있죠. 이건 다 방사 조직입니다. 활엽수재의 방사 조직은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침엽수재는 방사선으로 간 조직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활엽수재가 훨씬 더 침엽수재보다 방사 조직이 발달한다. 유조직이 발달한다.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에 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레이트우드고 이게 얼리우드죠. 그죠? 그래서 요 세포가 만나는 부위를 투과 전자현벽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서 세포벽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포벽과 이 내강은 사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목재는 다공질체라고. 목재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고 세포벽이란 단단한 물질들이 싸고 있기 때문에 목재가 가벼우면서도 강도적 성질을 내는 거고. 저렇게 구멍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단열성입니다. 열 전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단열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목재를 뭐 뜨거운 프라이팬이나 무슨 다림이나 뭐 이런 거에 손잡이로 사용했던 것은 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은 다 이 단열성의 특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재를 내장재로 쓰면 단열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주택에서의 단열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단열성도 열 전도도 중요한 인자고 또한 기밀성이죠. 뭐 어디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들어오면 아무리 벽체가 단열성이 좋다더라도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뭐 보온 효과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밀성과 단열성 그 두 가지로 이제 주택의 열 전도도를 우리 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세포벽에 대한 뭐 우리가 모식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줄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무정육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경사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경사되어 있는데 저것은 우리가 목재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 우리가 콘크리트 모델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철근에 해당하는 셀룰로스의 배향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은 철근을 다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목재 세포벽에 있는 셀룰로스는 수직과 수평으로 배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S2층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S1층은 누워 있고 S3층도 누워 있고 1차 벽은 무정유로 엉켰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시면 세포벽에서는 S2층이 면적이 제일 크거든요. 그 면적이 가장 큰 부위에 이 셀룰로스 마이크로피브릴의 배향이 이렇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거의 수직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압축 강도를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목재는. 그러니까 목재를 기둥으로 쓰면 생각보다 굵은 걸 안 써도 돼요. 압축력은 굉장히, 압축 강도는 되게 많이 나타낸다고. 근데 보로 썼을 때는 압축 강도에 비하면 휘임 강도는 떨어지죠. 다른 또 재료에 비해서도. 그래서 목재는 다공질에다가 압축 강도가 좋으니까 가벼운 걸로 크게 이제 기둥으로 쓸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다른 물성을 다 생각한다 그러면 건축 설계는 또 다르게 이제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식도를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횡단면으로, 이것은 입체적으로 저희가 모식도를 그린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횡단면으로 해서 투과 전자면으로 잘라서 보면 1차 벽, 그다음에 여기가 S1층, 여기까지가 S2층, 이거 S3층.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는데 1차 벽을 한번 치고, 그다음에 S1, S2, S3 세 번 더 치는 거죠. 근데 S2층이 가장 넓어요. 두 번째 친 게 가장 넓은 거고, 그 물성에 따라서 목재의 어떤 물성들을 다 거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세포벽은 주성분이 뭐냐 이거예요. 목재 세포벽의 주성분은 주로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되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 일부 있고 해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목재를 태웠을 때 재가 되는 성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콘크리트 구조로 설명드리는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의 개념으로 이 화학 성분을 설명드리면 침엽수제의 셀룰로스는 한 이 정도, 헤미셀룰로스 이 정도, 리그닌 이 정도, 활력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리그닌의 양이 침엽수제가 활력수제보다 리그닌의 양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물성을 보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셀룰로스의 특성이란 말이죠. 셀룰로스의 OH기에 물 분자가 붙어서 습기를 흡수하는데, 리그닌이라는 것은 물기를 밀어내요. 물을 싫어한다고요.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침엽수제가 활력수제보다 리그닌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침엽수제가 활력수제보다 치수 안정성이 좋아요. 무슨 얘기야? 덜 늘고 덜 죽어요. 대부분 분들은 생각하실 때, 아니, 무슨 소리냐. 활력수제가 훨씬 덜 주고 덜 움직이고, 침엽수제가 더 많이 움직인다.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침엽수제가 덜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느냐. 그것은 생제에서 우리가 어떤 건조제되는 중간 과정을 각 수종별로 따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저것은 이제 뒤에 가서 건조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섬유 포화점에서 전건될 때까지 지수 변화를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침엽수제에서 가장 큰 것과 활력수제에서 가장 작은 것 하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리그닌 함량에 의해서 침엽수제가 활력수제보다 치수 안정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수 안정성. 예. 디멘셔널 스테빌리티. 예. 그러니까 나무가 늘었다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다 습기에 의해서, 그죠? 수분 변화에 의해서 만약에 탈습을 하게 되면 나무는 줄고 흡습을 하면 늘잖아요. 그래서 늙어주는 비율을 우리가 치수 안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영어에서 이제 dimensional stability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치수 안정성이 되는 거죠. 또는 치수 변화율이라고 해도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상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액션우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반응을 한 목재인데, 그 요인이라는 게 주로 뭔가 하면, 하중이에요.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재가 경사지게 자랄 수도 있고요. 그죠? 경사지에 자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관이 있고, 가지가 수평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관에 붙어 있는 쪽과 수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죠. 그죠? 이쪽은 붙어 있으니까. 저쪽은 붙어 있지 않아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힘하중이나 어떤 중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가 됐던 뭐 경사지에 자라는 수간이든 중력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얘들은 편심 생장을 해요. 편심이란 말 아시죠? 예, 원이 있으면 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편심이라는 것은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한쪽으로 많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가지 같으면 또 아랫부분에 많이 자랄 수도 있고 윗부분으로 많이 자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중력에 의해서 반응을 한, 그러니까 편심 생장을 한 이 목재를 우리가 이상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리액션 우드고요. 근데 이 이상재는 물성이 안 좋아요. 물리적 성질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주 단점이 돼요. 무슨 얘기냐? 편심 생장한 목재를 가지고 뭐 기둥을 쓴다든지 보로 쓴다든지 이런 건축재를 쓰시면 안 된다 이래요. 예, 그걸 왜 안 좋은지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목공에서는 뭐 편심한 것들은 공예적 가치는 있을 수 있겠죠. 모양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연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 근데 용어가 이제 이상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액션으로. 근데 이게 공교하게도 이게 침엽수재하고 활엽수재하고 이 편심하는 방향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가지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휘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게 되면 아랫부위는 압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위쪽은 인장이 되잖아요. 텐션이 되잖아요. 그런데 침엽수재는 이 압축이 되는 쪽으로 편심을 해요. 활엽수재는 반대로 인장되는 쪽으로 편심을 해요. 그래서 압축되는 쪽으로 편심을 하기 때문에 침엽수재는 압축 이상재라고 하는 거예요. 컴프레션 우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활엽수재는 반대로 인장되는 쪽으로 편심을 해서 활엽수재는 인장 이상재라고 한다. 그러니까 압축 이상재든 인장 이상재든 편심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압축되는 쪽으로 편심하느냐, 인장되는 쪽으로 편심하느냐 이렇게 뭐 구분을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컴프레션 우드, 텐션 우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 이상재, 인장 이상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심 생장이 됐을 때 물성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가서 우리가 치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목재는 나무는 축방향으로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3방향을 얘기할 때 축방향, 방사방향, 접선방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방향은 한 0.1% 정도 줄고 방사방향이 한 4%, 그 다음에 접선방향이 한 8% 정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축방향으로 기준을 하면 0.1을 기준으로 하면 방사방향은 축방향보다 한 40배 정도 느는 거잖아요. 그죠? 늙어주는 게. 접선방향은 축방향에 비하면 그건 한 80배. 그죠? 어떤 것들은 한 100배 이상 늙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를 재단할 때는 조금 덜 말랐다 하더라도 길이 방향으로는 재단할 때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그러나 폭 방향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방사 방향이 됐던 접선 방향이 됐던 뭐 그게 접선과 방사의 중간 정도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그냥 통칭해서 폭 방향이라고 얘기했을 때 축방향과 폭 방향에서 폭 방향은 적어도 50배, 100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나무를 폭 이렇게 횡으로 배열할 때는 그 늙어주는 거에 대한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외부에 데크를 깐다. 데크를 깐다 그러면 양 길이 재단은 길이를 딱 맞게 재단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늘어도 거의 안 늘 거고 줄어도 거의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란하게 붙이는 폭 간격은 반드시 간격을 둬야 된다고. 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면 닿으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데크를 여기서 이렇게 쭉 이 방향으로 깐다. 까는데 폭을 하나도 안 띈다. 폭에다 간격을 전혀 안 띄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밀착으로 딱 붙여놓으면 어느 날 비가 한번 딱 오는 순간 얘가 그냥 배가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거든요. 그 계산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4%, 8% 계산해보면 평균 뭐 6%만 계산해도 뭐몇 미터다 그러면 얼마가 준다는 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함수율이 0인 목재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야외에 쓰는 목재들은 방부 처리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방부제가 들어가고 이러면 그게 함수율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필요해서 되게 데크를 깔 때 보면 목수들이 간격을 다 띄고 간다고. 그 데크재를 판 쪽에서 시방으로 얼마큼 띄면서 하라고 시방을 줘요. 그럼 거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압축 이상재는 주로 이제 건축재로 우리가 침nhập 소재를 많이 쓰니까요. 압축 이상재는 길이가 축 방향이 정상재는 0.1%밖에 안 줄지만 얘는 이게 막 10%가 넘게 줄어요. 그죠? 그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0.1%면 거의 우리가 무시를 했는데 10%가 준다. 그럼 그거의 100배예요. 그죠? 0.1%의 100배가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볼을 썼다. 볼을 썼는데 이렇게 재단하다 잠깐 재단을 좀 잘못해서 좀 짧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정상재는 잘 안 주니까, 주로가 얼마 안 주니까 그냥 뭐 가도 된다 이거.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압축 이상재였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장부 접합을 했다. 빠지죠. 쏙 빠질 수도 있다고. 암장부에서 수장부가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강도가 약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되게 우리가 구조재를 실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휜강도 시험을 한다. 그러면 걸치고 하중을 가해서 이게 부러지는데, 파괴가 일어나는데, 되게 이게 파괴가 일어날 때는 상당한 어떤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일단 부분적으로 이제 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활열이 가고 막 이러면 소리도 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축 평균하면서 뭐 딱딱거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된 집이 어떤 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집이 옛 사람들은 운다고 그러잖아요. 딱딱거린다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러고, 더군다나 이 주기가 짧아진다. 그럼 이건 전조현상이에요. 하중을 못 견디는 전조현상이에요. 만약에 압축이상제가 들어갔다. 그런 전조현상 없어요. 그냥 무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없냐? 왜 집이 무너지는 집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이 무너졌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건축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어떤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건 뭐 설계하시는 분들,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제재소에서는 제재할 때 편심되어 있는 나무들은 제재하지 않아요. 그죠? 제재소에서는 롱구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 딱 보면 말구나 원구에서 보면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게 한쪽에 옆에가 있다. 안 해요. 또 침략수재는 편심 한쪽에 송진이 굉장히 많아요. 수지가 많아서 마르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가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지가 굉장히 단점이 되죠. 예를 들면 소나무 가지 같은 거 예전에 오래된 노송의 가지 같은 거 자르면 그게 다 송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는 다 그거를 따로 모으잖아요. 장작을 만들 때 그 오래된 소나무의 가지들은 따로 모아요. 그 불쏘시개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송진이 많으니까, 뭐, 예전엔, 지금이야 종이가 얼마나 흔합니까? 그죠? 예전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불을 붙이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뭇잎 같은 것도 날이 축축하거나 습기가 차면 또 잘 안 붙으니까, 불이. 근데 그런, 그 송진이 많은 그런 나무들은 광솔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저기 가면 시골에 가면 뭐 이렇게 나무 파가지고 가는데 술 담아가지고 뭐 송진주도 뭐 팔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수지가 우러나면서 그 냄새가 나니까 그걸 이제 술로 만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만 불을 붙이면 그 기름에 의해서
잘 붙어요. 근데 그런 용도 외에는 쓸 일이 없죠. 또 특히 뭐 펄프나 제지하는 쪽도 별로 수지가 송진이 많으니까 가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침료 수제의 압축 이상제는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원판으로 잘라서 공예용으로 쓴다든지 뭐 그쪽이 편심이 돼 있고 또는 그쪽이 색이 짙으니까 어떤 뭐 공예적 가치가 있어서 쓰신다면 써도 되지만 그 외에 뭐 물리적 성질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럼 이제 활렵수제는 침렵수제는 비교적 편심도가 강해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보기가 좋다고. 근데 활렵수제는 아주 특별히 뭐 경사진 수간이나 아주 큰 가지가 아닌 이상 편심이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장이상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침료수제는 편심한 쪽이 색상이 훨씬 짙고 수지가 많아서 색상이 짙고 뭐 이런 게 육안으로 또 편심도도 강하니까 육안에 잘 띄는데 인장이상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물리적 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활렵수제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 용제로는 거의 안 쓰잖아요. 건축에는 대부분 침료수제죠. 활렵수제는 우리가 뭐 가구재로 쓴다든지 뭐 내장재로 쓴다든지 이런 정도니까 크게 어떤 물리적 성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공예적으로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요, 활렵수제는. 활렵수제는 자, 침엽수제는 보시면 그 편심한 곳 있잖아요. 편심한 곳은 세포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막 터져 있고 이게 활렵수제의 인장이상제예요. 활렵수제의 인장이상제는 여기 지금 G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게 이렇게 붙어있다 떨어졌잖아요. 얘도 이렇게 붙어있다 떨어지는 요가 G층이라고. G 레이어의 줄임말이거든요. G층인데 세포벽이 아까 보시면 뭐 S1, S2, S3층 이렇게 1차벽, 2차벽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활렵수제는 저게 이제 중간에 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젤라틴 층이라는 게 인장이상제는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젤라틴 층이라는 게 대부분 셀룰로스이기 때문에 이 젤라틴 층이 있는 섬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칼로 자르면 깔끔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얘처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리면서 밀려서 나가기 때문에 잘라도 면이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횡단면에서는 저런데 이게 방사단면이나 접선단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솜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장이상제를 공예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샌딩을 했다거나 대패질을 하고 나면 칼이 딱 나갈 때는 깔끔하게 기분상으로는 깔끔하게 나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면서 쫙 나갔는데 칼이 간 뒤에 만져보면 면이 고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 인장이상제 때문에. 그러니까 편심도가 심하거나 재색 차이가 심하면 판재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인장이상제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활렵수제는 편심도가 그렇게 심하거나 우리가 육안으로 인장이상제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대피질하고 샌딩하고 그다음에 뭐 도장하려고 이렇게 칠해보면 거스름이라고 그러죠. 거스름이가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샌딩해내고 또 착색하려고 한번 바르면 또 올라오고 좀 열받죠. 예. 그 어떤 나무는 또 괜찮아. 같은 나무를 가져왔는데 중국은 괜찮은데 이 판재 얘만 계속 그렇다. 그럼 그 부분에는 되게 인장이상제가 섞여 있다. 인장이상제 부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솜털처럼 일어나고 거스름이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다 세포에서 보시면 G층이라고 하는 애들이 얘가 있어서 얘가 잘리면서 밀려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진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게 되면 이렇게 편심 생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넓잖아요. 넓은 데 보면 여기에 짙은 색이 있어요. 그죠? 짙은 색 자체는 되게 수지성이에요. 침엽수제는 수지성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활렵수제예요. 이거는 뭐 사진에서는 우리가 아주 편심도가 심한 시편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저렇게 편심도가 심하지 않아도 인장이상제는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편심도 하중을 받는 게 중력의 영향을 딱 고르게 못 받아요. 이제 여기 남자분들 다 군에는 갔다 오셨을 거고 예전에 독도법 배우셨을 거예요. 독도법. 독도법을 가리키는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뭐 하늘에 별이 보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별이 안 보여. 날이 흐렸어요. 그럼 남쪽을 찾는 방법이 뭐냐? 혹시 기억나세요? 간격이 넓은 나무 이 밑둥이를 봤을 때, 나무 그루터기를 봤을 때, 저 편심 생장된 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게 압축 이상제잖아요. 그죠? 압축 이상제 쪽이 남쪽이다. 근데 그 이론의 배경은 뭔가면 남쪽이 일조량이 길잖아. 그죠? 남쪽이 일조량이 기니까 나무까지는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 그쪽으로 하중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편심 생장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론이 아주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우리는 되게 산지가 경사가지잖아. 경사지에 나무가 자라면 중력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동서남북과 관련이 없어요. 만약 이게 평지다. 평지다 그러면 저 이론이 맞죠. 남쪽으로 더 편심할 것이다.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더 편심할 것이다. 이게 맞는데 경사지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편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독도법으로서 어떤 근거가 되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무턱 빼고 그러면 잘못하면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북사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북사면이면 남쪽이 더 가지가 많겠죠. 그죠? 자, 이제 목리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그레인이에요. 그레인.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레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곡물, 곡물이 그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드 그레인은 나무가 무슨 곡물인가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인을 뭐로 번역을 할 것이냐. 참 이게 마땅한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나무결 한 결도 그레인이에요. 그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결. 근데 그게 또 대표적인 말로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뭐 그게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거를 번역을 할 때, 한자로 번역할 때 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무 목조에다가 이치 리자를 썼어요. 목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한자로 이게 뭐 나무 이치가 도대체 뭔가 뭐 전혀 뭐 확 닿는 그런 용어는 아니죠. 그럼 그레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 그레인은 너무 넓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학술적으로 한정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또 너무 자기 멋대로 막 써. 그러면 뭐 이신전심으로 그냥 서로들 이해를 하시는 건지 통하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용어를 좀 이렇게 좁혀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용어를 확장해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많은 용어를 그때그때 다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레인 하면 항상 뒤에다가 먼저 디렉션을 붙여라. 그러니까 목리 이렇게만 딱 끊지 말고 목리 방향 이렇게 붙여놓아버리면 이게 그레인이라는 것은 뭔가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재에서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세포가 배열하잖아요. 그죠? 세포가 배열하는데 이 세포가 어떤 방향을 갖고 배열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나무는 목리가 아름다워. 그럼 이게 말은 통해. 그럼 세포 배열 방향이 아름답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이게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포 배열이 어떤 무늬를 만들죠. 배열이 그냥 직선으로 쫙만 가면 뭐 얘가 경사졌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뭐 꼬불꼬불 한다든지 뭐 구름 모양을 만든다든지 뭐 새 눈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건 우리가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드 그레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우드 다음에 피규어를 쓰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그냥 현장에서 막 그레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책에서 들을 때, 아, 저건 피규어다. 아, 저건 그레인 디렉션이다. 이렇게 일단 구분이 돼야 돼. 그 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레인이라는 용어가 조금씩 용어가 확장될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용어는 많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 그레인이라는 것은 목리 이렇게 번역돼 놓고 그 목리가 뭐다라는 걸 그냥 익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목리라는 것은 제가 디렉션을 먼저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레인 디렉션인데 이 디렉션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자, 나무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크잖아요. 그죠? 위로 크니까 중력 방향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나무가 수직이면 제일 좋아요. 그죠? 수직이면 제일 좋으면 얘를 베어서 켜면 눕히면 얘는 또 수평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강도적 수준을 예측하거나 어떤 가공성을 예측할 때 이해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이 수의 축과 나란하게 평행하게 수직이 되면 이런 목재는 목리가 스트레이트하다 그래요. 영어로. 스트레이트란 말 아시죠? 그죠? 이리로 곧장 가세요. 스트레이트로 가세요. 하는 그 스트레이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 통직하다고 번역하는 거예요. 또는 직선이다. 목리가 직선이다. 또는 목리가 통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리가 통직하지 않으면 삐딱한 거잖아요. 그죠? 수축에 약간 삐딱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직한 목리를 제한 나머지는 다 교주라고 해요. 교자를 써서 교체해서 달리 뭔가 축과 방향을 갖는다. 각도를 주고 달린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주 목리는 이 통직 목리 외에 모든 목리를 얘기하는데 이 교주 목리는 이렇게 나선으로 되는 애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나선으로 되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낙엽송 같은 애들. 그래서 이 나선으로 되면 얘들이 터질 때도 이렇게 터져. 그래서 이런 고목들 가서 보시면 고찰이나 옛날 뭐 오래된 건물에 고건축에 가보시면 이 기둥들 보면 얘가 이렇게 딱 통직이 되는 애가 없어요. 다 경사가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교주목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지는 애들을 나선목리라고 그러는데 이 나선목리는 보시면 이렇게 보로 쓰시면 안 돼요. 그죠? 보로 쓰면 얘가 이렇게 나선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애보다 얘는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가로대 보로 쓰는 것은 경사가 지면 안 돼요. 통직해요. 압축력을 받는 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교착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마 남양재나 이런 거, 혹시 유창목, 아르헨티나 유창목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 유창목 같은 거 보면, 어떤 한 연료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어떤 유니트가 있어서, 단위가 있어서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게 몇 년 단위가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 단위가 없이 가다가, 어떤 거는 3년 단위로 가다가 갑자기 1년 단위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무작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가는 애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인터락트라고 그래요. 락킹, 걸린다, 골이 건다는 말이잖아요. 인터락트 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교착목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착인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읽어가지고 교차목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오자예요. 교착, 기억 받침이 있어요. 차 밑에는. 교착목리예요. 근데 이게 남양제나 이런 데 보면 교착목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착목리를 딱 보시면 대패질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판재를 대패질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다 아카데미에서는 절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대패질은 목리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순목이라고 해요. 그죠? 순목 절삭을 해야 되지. 영목 절삭을 하면 재면이 뜯겨나가잖아요. 그죠? 살점이 뜯어나가잖아요. 근데 특히 칠렵수제를 대패질을 보면 어느 부위가 제일 힘든가 하면 옥리 부위. 그죠? 옥리 부위는 한쪽이 이쪽이면 반대쪽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옥리를 지나가는 순간 그 전까지는 순목이었는데 옥리를 지나가면 영목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패질을 딱 여기까지 하고 반대로 여기까지 온다? 두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패질을 딱 시작하면 끝까지 한 방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면을 내가 만약에 대패날이 이만한 게 있다. 그럼 여기서 한 방에 쫙 가야지 반 딱 밀고 여기 반 딱 민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신의 경계에 있는 대패질 하는 사람도 못 맞춘다. 한 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옥리가 있으니까 침혈수제가 그 옥리 있는 부분이 대패질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락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 칼날이 지나가면 한쪽 연류는 순목이면 반대쪽은 영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락트 그레인이 있는 목재다. 그러면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게 대패질하기 골치 아프겠구나. 대패질하면 재면 뜯겨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뭐 어떤 나무를 대패질하니까, 이거 막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하면, 그건 인터락트 그레인이에요. 그죠? 그게 어떤 문학적 가치는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건 다 세포의 배열이잖아. 그죠? 어떤 연료는 이렇게 경사져 있고, 그 다음 연료는 이렇게 경사져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직선이고, 통직이고, 그 다음에는 또 왼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기울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어떤 유니트가 있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유니트가 무작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교착목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모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이 영어로 컬리예요, 컬리. 컬리 그레인이거든요. 그럼 자, 그레인이라는 얘기는 세포의 배열이죠. 세포의 배열이 컬리, 머리 파마한 것처럼 웨이브가 진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어렵게 번역했느냐. 이 말린다는 권자에다가 이 머리 모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마 머리 모양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즘은 용어가 웨이비, 파도를 얘기하는 웨이비오와 컬리 그레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거는 물결 목리라고 하든지 뭐 파상 목리라고 하든지 그래서 요즘은 웨이비나 컬리를 같은 의미로 봐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세포 배열을 한다 이 뜻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아마 여기 목재를 다루시니까 컬리 피규어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 메이플 같은 거 보면 컬리가 영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컬리 피규어거든요. 왜 피규어냐면 이게 그레인이 되는 순간 뭐예요? 세포의 배열이잖아요. 그죠? 세포의 배열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컬리 피규어가 되면 피규어는 꼭 세포의 배열이 파도를 쳐도 컬리 피규어지만 세포 배열이 아니라 뭐 색기가 간다든지 그죠? 어떤 빛의 반사에 의해서 재면의 반사에 의해서 파도 치는 것처럼 아니면 물결처럼 보이는 그게 다 컬리가 되고 웨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규어가 어떻게 보면 더 범위가 넓죠. 그레인은 세포 배열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세포 배열은 나무가 자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자랄 때 세포 배열이 수축에 평행하느냐, 약간 경사져 있냐, 아니면 연륜에 따라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계속 방향을 갖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제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나무를 제재를 할 때마다 세포 주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통나무를 베면, 나무가 길면 길수록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판재가 내가 2x10에
그러니까 두께가 2인치고 폭이 10인치인데 길이가 3피트인가하고 10피트인가하고는 10피트가 3피트보다 단위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죠? 비쌀 수밖에 없죠. 기니까. 그런데 그 욕심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산에 가서 통나무를 벨 때 전부 다, 6자로 안 하고 12자로 잘라왔다고 해보자고요. 12자로 잘라왔다고 그게 다 제지할 수 있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원구하고 말구하고 직경 차이가 거의 없어야 돼. 그죠? 근데 직경 차이가 너무 커. 원구는 1m인데 말구는 10cm야.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10cm짜리만큼만 긴 판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이상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렇게 경사가 다 사주목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지한 것들 이거 못 써요. 저건 판재로서 모르겠어요. 일반 인테리어로도 쓰기가 좀 그렇죠. 포장용이라 쓰면 모를까. 이건 우리가 어떤 용도로서의 판재로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배양을 어느 정도 풍직에 가깝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원구하고 말구하고 차이가 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구를 벨 때 그 원구와 말구의 어떤 차를 생각하면서 그 길이를 잘라야지 우리가 그냥 욕심대로 야 이건 무조건 길면 돈이 되니까 무조건 길게 자르라.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혹시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보시면 그 하베스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비 포크레인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 이 나무를 물고 자기가 이렇게 자르고 가지 다 치고 이렇게 재단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하베스터 운전기사 자기 맘이냐. 딱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이건 내가 6비트, 이건 12비트로 내가 원구를 자를까? 물론 중년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그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구 재고, 쫙 밀고 나가면, 가지 씹어서 밀고 나갈 때 말구를 계산하기 때문에 얘는 6비트로 자르라든지, 8비트로 자르든지 이걸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숙련이 되면,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막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통나무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좋은 통나무를 사신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구하고 말구하고 차이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게 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가로수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심어져 있는 메타세코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보면, 진짜 원구하고 말구 차이, 나무가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아주 오래돼서 나무가 아주 크지 않는 이상, 그런 목재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는 나구성이 너무나 오래된 게 많은데, 걔네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목재에서 가치가 있거든. 근데 우리 여기 와 있는 것들은 그 전 30년 되면, 원구가 한 50cm 된다 이러면 한 2m만 지나가면 한 반으로 확 줄어버려. 그래서 이 연륜에 따라서 소물 배양을 이 인터락트 그레이는 이렇게 우리가 모식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재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만약에 목선반이나 이런 거를 깎는다, 동그랗게 깎는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소물 배양, 세포 배양을 인터락트 그레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교착 목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재로 설명할 때 그레인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직한 목리다. 내지는 이건 교착 목리가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때, 가공할 때 통직 목리가 만만하신 거죠, 그죠? 무난하고 좋은 거예요. 물성도 좋고. 근데 인터락트가 온다. 아니면 이게 스프레알 그레인, 병사진 게 온다. 그러면 여러모로 쓰기가 까탈스러운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유착목이에요, 그죠? 유착목에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배열되고 얘는 직선이고 또 얘는 요렇게, 그죠? 방향이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를 인터락트 그레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교착목리라고 한다. 그래서 요게 보면, 요런 이렇게 공예적 가치도 있죠. 그죠? 요렇게, 이게 무슨 물통 같은 그런 걸 깎으면, 요게 이렇게 다 문양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공예적으로 할 수 있고, 저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패질보다는 샌딩이니까, 샌딩은 좀 막아내기 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식
이 손대패로 작업하는 것들은 또 내지는 플래너에 들어가서 기계대패로 자른다든지 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나무도 잘 말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로 설명드리기 없는 게 이게 그럼 칼날 스피드를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칼날 간격을 좁혀야 되느냐, 아니면 송제 속도를 높여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뭐 어떤 원칙 갖고 딱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경험으로 잘 변수를 줘서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은 욕심내면 안 되죠. 그죠? 교창목리는 한 번에 대패질 할 때 뎁스를 깊게 주면 저건 진짜 손실이 너무 커진다.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살점 떨어져 나가는 기준으로 다 이렇게 평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평상을 해야 되니까, 욕심내지 말고 하여튼 간격을 작게 조금씩 해서 하고 나중에 샌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그죠? 세포 배열이 파도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웨이브와 컬리 그린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파상 또는 곰모목이라고 하는데, 곰모라는 말은 컬리의 한자 번역어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우리 현장에 가면, 특히 제재 현장에 가면, 뭐, 구조목이나 뭐 이런 데도, 물론 뭐, 공예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목과 판목. 그래서, 현장에 가면 우리 일본 용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마사, 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다, 마사도 이게 한국식 일본어예요. 이게 뒤에 목이 빠졌기 때문에 목이 들어가면 이사, 매가 맞는 거예요. 마사, 매는 이다, 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잘 나오나 모르겠다. 이 용어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정목과 판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거예요. 이 정목과 판목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재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3단면과 3방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으로 설명드리면 이 정목과 판목은 그냥 쉬워요. 무슨 얘기냐? 자, 이 통나무에서 제재를 하는데 저 A가 정목이에요. 그죠? A가 정목이고 B가 판목인데 이 정목이라는 것은 이 넓은 면이 방사단면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정목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넓은 면이 접선단면이면 그걸 판목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 정목이라는 게 한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에요. 나무목 변에 바를 정자가 들어가요. 그게 정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목이라는 것은 이 여기가 완전히 방사단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나이테와 이 판재 면이 이루는 각도가 직각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정목의 요 방향이 방사 방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접선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수축 평면을 설명드릴 때 방사 방향이 접선 방향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일 큰 방향이 방사 방향이잖아요. 그죠? 접선 방향이 절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정목과 판재를 보세요. 판재는 어떻게 돼요? 이 접선 방향이 절대적으로 길고 양도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목과 정목의 치수 변화를 따지면 정목이 훨씬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나무를 보세요. 여기서 정목을 자른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4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 판목이거나 이 중간 단계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정목과 판목은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 제재 현실에서는 이렇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 나무를 내가 다 정목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다 이렇게 수를 중심으로 방향으로 오게끔 이렇게 방향으로 다 잘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잘라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못 자른다고요. 그러면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무를 이렇게 4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를 어떻게 자르는가 하면 이거는 제주도에 가면 갱소라고 그러는데 갱톱이라는 거예요. 축에 톱날이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딱 고정시키고 한 방에 잘라서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해서 계속 직각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다 정목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저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목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자른다고 우리가 갱소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한두 개만 정목이죠. 그죠? 나머지는 사실 정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각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각도, 이 제면 각도와 이 연륜 접선 이런 이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정목은 90도인데 이거를 60도에서 90도까지가 되면 이걸 정목이라고 친다 이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목이고. 근데 어디를 가면 90도만 정목이고 요 한 70도에서 한 80도, 90도 되는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또 추정목이라고 그래서 약간 경사를 준 목재라고도 뭐 구분을 하고 되게 이제 많이 나누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또 그것도 구분하기로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에다 발을 정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발을 정자를 붙여서 정마사가 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죽주만 그냥 자기들도 다 정목이라고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코트 소잉을 하면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4등분을 잘라서 자르면 이걸 이렇게 해서 자른 코트 소잉 보드다. 이런 의미를 그냥 우리는 무심결에 정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기는 이론적으로 보면 정목이 아닌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때그때 용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정목과 판목에 대한 확실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두고 뭐 인정해 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갱소로 코터 소잉을 하는 거 외에는 되게 이런 방식으로 코터 소잉을 해요. 그러니까 코터 소잉 하는 그 영상인데 한번 제가 뭐 시간이 보시죠. 이게 오크예요. 이제 가운데 반짝이는 게 이게 이제 수죠, 그죠? 이게 피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사 조직이에요. 이게 나타내는 게. 그러면 이렇게 반 자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4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코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게 코터 소잉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자, 이게 광방사 조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되돌려서
되돌려서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제 얘를 자르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얘 두 개가 지금 정목인 거죠. 그죠? 또 이제 계속해서 자르고 얘하고 얘를 자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제면과 그 연륜의 접선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에서 90도 정도 된다 그러면 얘까지다. 얘까지는 정목이라고 판단해요. 나머지 얘들은 리프트라는 말을 써서 추정목, 정목이 약간 빗나간 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거를 다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방향으로 다 켠다. 아니, 현실적으로 제저스에서 고정하기가 힘들어서 저 코를 고정해서 그렇게 자른다? 그건 뭐 수율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재를 제재를 하는 방법은 저런 방식으로 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목이 어디에 나오고 되게 이제 추정목 나오고 판목 나오니까, 판목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켜서 나가면 이제 뭐 대부분 다 판목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5분 쉬었다가 나머지를 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다들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네. 더군다나 이게 돌아다 오늘 했는데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 좀 좋아지겠죠. 이거는 이제 무늬단판 절삭하는 건데, 우리가 이 목재를 이제 문양적 가치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은 산업화가 되어 있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아름다운 문양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공급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문양은 유한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얇게 단판을 만들어서 주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나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양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뭐 유럽은 무늬 단판을 설명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솔리드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판재로 갖고 있다고, 두꺼운 판재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무늬를 보는, 무늬목을 보는 어떤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서양에서는 오랜 그 산업화 기간을 거치면서 이 문양재를 어떻게 잘 얇게 깎아내느냐, 이런 기술들을 상당히 개발시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무늬 단판을 깎는 방법은 이 방식이었어요. 물론 합판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합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건 기원전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합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접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오는 순간 뭐 악교가 돼서 이제 개발이 됐겠지만, 그전에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바플로 붙였을 수도 있죠. 뭐 오늘 바플로 붙여보니까 붙으니까 붙였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단판을 만든다는 게 아마 돌로 짰을 거예요. 그죠? 이 도끼질 하듯이 이렇게 패서 다 갈라서 이렇게 돌로 끌어내면서 맞췄지. 지금 톱이 나온 건 그 근래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전엔 톱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단판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톱이 나오면서 발달했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 말하는 뭐 로타리 레이서나 뭐 슬라이서 같은 이런 기계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대량 생산화 시스템이 왔고, 또 절대적인 거는 접착제의 발달이죠. 그죠? 이 접착제가 합성 수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 합판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분들은 되게 악교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전통 민어불 해가지고 악교를 만들면 최고다라고. 뭐. 왜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으니까요. 근데 악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붙이기 좋고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구를 보수할 때 해체하기 좋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접착력이 그리 좋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수성이 약해요. 그래서 악교를 붙인 것들은 습기가 많거나 뭐 물에 노출되면 금방 떨어져요. 그런데 요게 하루아침에 딱 뒤집어진 게 PVAC 불러요. 그죠?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요즘 타이트 본드 허연 거 있잖아요. 그 접착제가 나오면서 목재 접착제가 굉장히 범용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접착제가 악교보다 좀 낫거든요. 내수성은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는 초산 비닐 수지는 물에 약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 넣으면 다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내수성이 좋으려면, 내수성이 좋은 접착제가 되려면, 이제 페놀 수지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우리 거푸집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태고화판이라고 해서 보시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 태고화 필름 바른 것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구조용으로 쓰고 있는 보드류들은 되게 다 페놀이나 리소시놀 수지를 쓰고, 그게 내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건 이제 공업이고, 우리가 목공에서는 주로 초산 비닐 정도면 웬만한 건 다 돼요. 그 이상 우리가 필요 없어요. 물론 타이트 본드도 요즘 보면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1, 2, 3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수성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내수성이 차이가 나는 건 좋은데,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는 보면 되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 접착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단판 산업도 발달하고 합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로타리 레이서예요. 로타리 레이서는 우리가 통나무를 갖다 달면 사각과 삐까 뒤집까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면이 다 접선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판목이 되는 문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수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합판이라는 되게 남양제 큰 통나무를 갖다가 켜서 합판을 만드는 게 주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다이아미터가 큰 배경목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품질이 균질하고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오늘날 뭘 되게 깎느냐? 되게 침수제 깎아요. 지금 혹시 목조주택 하시는 분들 있으면, 목조주택용 합판 나오는 분 다 거의 90% 이상이 침효수제 합판. 반려수제 합판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OSB 같은 거예요. 오리엔티드 스트랜드 보드 같은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잘 자라는 속성수예요. 잘 자라는 속성, 포플라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튜리우드, 우리 백합나무라는 거. 그런 것들도, 그건 그 스탠드를 깎는 게, 나무를 전체를 다 스탠드 안 깎아요. 쭉대기 부분만 스탠드를 깎는다. 쭉대기 부분하고 나머지는 제재해서 또 쓰죠. 제재목으로 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걸 다 그렇게 해서 구조용으로 쓰는데, 구조용 내수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겠어요? 무늬목이죠. 소재로서 쓰는 어떤 보드류는 짜투리들이나 무슨 걸 쓰면 되니까, 또는 재활용으로 쓰면 되니까. 그 외에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고가목이에요. 문양적 가치가 있는 목재를 가지고 문양을 어떻게 낼 거냐. 보시면, 얘는 이렇게 깎으면 전형적인 판재죠. 그죠? 이렇게 깎으면 전형적인 정목에 가까운 걸 깎는 거고. 얘는 리프트 컷이라고 해서 약간 칼날을 각을 주잖아요. 나이트의 90도에 대해서 한 70도 정도 이렇게 각을 더 주잖아요. 이렇게 깎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깎는가 하면, 오크루를 이렇게 깎으면 광방사 조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양 보이세요? 이게 광방사 조직이 방사단면에서 저렇게 나오면, 뭐 어떤 사람은 선호하는 사람 되지만 어떤 사람 되게 싫어요. 그리고 저기 무늬목이 두꺼우면 상관없는데, 무늬목이 얇다. 그러면 이 방사 조직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빵꾸가 잘 난다고. 그러니까 무늬목 강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문양도 별로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각을 주고 칼날을 넣으면 그 광방사 조직이 방사 방향으로 배열한 거를 사각을 주고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마치 정목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크루에 무늬 단판을 깎을 때는 되게 이 방식을 써요. 요거는 이제 이 사각형이 원으로 돌아요. 나머지 얘들은 다 그냥 수직 운동이거든요. 수직이거나 수평 운동인데 얘는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판목 비슷하게 이렇게 무늬목을 깎아내는 그런, 주로 이제 단풍나무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목 깎는 모양에 따라서 서로는 이제 단판 문양이 나타나는데, 이거죠. 오크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정목을 깎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선호하시나요? 되게 싫어하셔요. 왜, 저걸 또, 호피무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사 반전무늬인데, 호피무늬,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이제 또 그 오크 가구하시는 분들, 화이트 오크 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목과 판목을 했을 때 정목이 훨씬 더 치수성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오크에 정목을 갖고 가구를 만들었는데, 이 문양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이게 정목으로 깎아서 그렇다. 이건 진짜 독특한 거다. 그래서 또 그걸 또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바닥지 하는 사람이니까, 마루판 하는 사람이니까, 마루판 적어 나오면 다 골라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 고릅니다. 싫다는 거예요. 뭐 무슨 벌레가 막 기어가는 거고.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판목이잖아. 그죠? 요렇게만 생긴 것만, 요렇게 뭐 해서 이거를 교회 문장으로 캐서드를 피규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 판재에서 이 접선 단면이 되는 요 파상이 이 판목의 가운데에 가야 되잖아.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뭔가 이렇게 중심이 좀 처진 것 같아서, 또 같은 판목도 어떤 문의적 가치를 따질 때 보면 저것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제목일 때 그런 거예요. 그죠? 무늬 단판은 딱 그 사각형 플리츠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0.5mm?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날을 깎아낼 수 있는 건 0.01mm까지 깎을 수 있어요. 종이장보다 더 얇게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깎는 거죠. 그렇게 깎으면 대판에 붙이면 속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께 한계가 나오는. 그래서 보통 0.5나 0.6mm 정도 하고, 좀 두껍게 하면 칼날로 2mm까지 깎아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2mm까지 깎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제재를 한다는 얘기는 톱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늬목을 톱질로 제재하는 것과 칼날로 슬라이싱 하는 거는 수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톱으로 자르면 톱밥으로 날아가잖아요. 소실이 되지만 칼날로 하면 계속 똑같은 걸 밀어낼 수 있잖아요. 칼날 두께가 만약에 1mm다. 그럼 1mm씩 지금 손실이 생기는데 칼날로 깎으면 1mm면 0.5mm면 20장 깎아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15장, 15개를 반복수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 기술이 발달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대판에다가 붙이는 거죠. 근데 다음 우리가 이제 목가구 디자인을 하겠지만, 한때 그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가구들은 되게 다 무늬목을 발라서, 그 프랑스가 무늬목 붙이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한 공예거든요. 그래서 뭐 기하학적 매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건 다 무늬목이에요. 그건 솔리드 우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한때를 풍미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약점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봤자 무늬목이다. 그래봤자 하판위의 무늬목이다. 그래서 나는 솔리드 우드로 만들었다. 그래서 솔리드 우드 퍼니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아, 걔는 하판이고, 나는 솔리드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솔리드 집성판 있는 그 뭐, 문학적 가치는 여기에 비하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고급 수종의 문양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정목이잖아. 그죠? 근데, 오크는 이게 정목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추정목이에요. 추정목으로 깎아야 이렇게 직선의 나뭇결이 나타나요. 정목을 깎으면 아까 말씀드린 방사조직이, 광방사조직이 그냥 달려나가는 그런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목, 정목 이렇게 쓰면 뭐 정상적으로 섞이는 게 좋고, 심리치료실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정목을 쓴다. 판목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이죠, 혹. 그죠? 혹무늬. 벌이라고 얘기하는데. 벌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량이에요, 종량. 영어로도 그게 투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종량이 혹이에요. 이 혹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목재 세포를 보시면 형성층이 있잖아요. 그죠? 형성층에서 세포를 분열하는데, 거기를 성취를 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딱 이제 막 싹이 타서 막 순이 올라왔는데, 누가 가다가 뭐 이렇게 면도칼로 하나 상처를 탁 주면, 거기가 형성층이 파괴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를 치유 조직을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치유 조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막이 되듯이 막 이렇게 혹이 생기면서 그 혹이 점점 이제 커지는데, 그 혹 조직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세포가 다 이게 수직으로 자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축방향으로 배열하는 것들은, 이거는 수직과 수평이라는 개념 없이 막 자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치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열 조직이 뭐 이렇게 무작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문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인데, 옛날에는 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했죠. 매칭을 해서 좀 가구에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무늬목 바르는 가구들이 뭐 유행도 지났거니와 또 이런 벌무늬들을 뭐 그렇게 선호하는 시대도 아니라서 실제 이 벌은 다 자동차 내장재로 거의 대부분이 진짜 아름다운고 좋은 것들은 다 메이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국산 자동차는 상당히 프리미엄급의 선택 사양으로 되게 이렇게 벌 문양이 내장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이게 기본으로 다 벌 문양이 그래서 이 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클라라 올라죠. 올랏에다가 잉글리시 올랏, 아메리칸 블랙 올랏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LA에 자라는 아메리칸 블랙 올랏에다가 잉글리시 올랏을 접을 붙이면 그게 혹이 잘 생깁니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인위적으로 상처를 줘서 혹을 만들죠. 혹을 만들죠. 혹을 만들어서 혹을 키우는 거예요. 혹이 크면 이제 뭐 벤틀리나 벤츠나 뭐 BMW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선점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수확기가 되면 배에서 가공을 해서 자동차의 대시보드나 뭐 이쪽 뭐라 그래요. 문 쪽 가드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그게 아주 공예적 가치가 높죠. 그래서 벌은 사실 뭐 좋은 벌은 보기 힘들어요. 다 지금 저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레인이라는 말을 설명드렸는데 이 그레인이 세포 배열 방향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떤 무늬를 나타내게 되면 그때는 그레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규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더 용어 의미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레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레인 하면 이제 세포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하나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럼 뭔가 하면 엔드 그레인이에요. 엔드 그레인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세포가 배열되는 엔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횡단면이죠. 그죠?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빨대를 한 모금을 이렇게 세로로 들고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가 이게 배열이니까
그레인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레인 디렉션. 근데 이 그레인이 끝이에요. 그럼 거기는 여기 끝이잖아요. 그러면 횡단면이고 아니면 말구나 원구가 될 거고, 그죠? 아니면 우리말로는 마구리면. 우리 마구리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횡단면이죠. 그러니까 엔드 그레인. 목공에서 이렇게 원소에 쓰면 엔드 그레인 하면 어디다는 거라. 그 다음에 거기에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사이드 그레인. 사이드 그레인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원통이라고 생각하면 횡단면은 엔드 그레인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사이드 그레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걸 우리가 엄밀히 구분하자면 접선 단면과 방사 단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접선 단면과 방사 단면을 굳이 우리가 구분해야 될 때는 실수 변화를 따질 때는 변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정목이냐 편목이냐 우리가 나눠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흰강도다. 그러면 이건 방사 단면이냐 접선 단면이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그냥 축방향으로 자르면 어느 측면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사이드 그레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위는 종단면이에요. 횡단면이에요. 사이드 그레인. 종단면이라고 해요. 그냥 종으로 자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켰다. 판재를 하나 만들었다. 판재를 하나 켰어요. 그럼 그것이 정목이든 판목이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엔드 그레인 어딘지 아시겠죠? 사이드 그레인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레인이라는 용어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방향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절삭에 가고 뭐 도장에 가면 또 그레인 또 나와요. 그건 또 용어가 또 확장돼.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재적 측면에서 봤고 도장적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또 용어를 이제 붙인 거니까 그건 뭐 그때 가셔서 지금 너무 많은 용어를 하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피규어예요. 피규어는 세포 배열이나 뭐 재색, 네. 색깔이 어떤 문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목감나무다. 그죠? 목감나무는 문양재로 치잖아요. 새카맣게 되면 우리는 그 전통 공예에서 쓰기 때문에 목감나무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용어가 전부 한자 용어인데 이제 이거 우리말로 다 바꿉니다. 뭐 우리말로 풀면 되니까요. 요거는 이제 무슨 건가면 아마 영어로 보시면 크로치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크로치. 크로치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사타구니, 사타구니. 그죠? 그럼 나무에서 사타구니가 어디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A자로 딱, 역 A자로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크로치라고 그래요. 네. 그 크로치를 자르면 한쪽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매칭을 시키면 마치 깃털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페더 크로치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한자로 깃, 우자를 써서 우상무늬라고 하고, 우리 쉬운 말로는 깃털무늬라고 해요. 네, 이게 깃털무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걸 포상무늬, 물방울무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세포가 뭉친 게 좀 커요. 이게 좀 사이즈가 커. 그러면 이게 영어로는 퀼트드라는 말을 써요. 퀼트드인데 이 퀼트드는 우리가 있죠. 우리 말이 있어요. 누비. 누비 문양. 옛날 누비 옷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빈다는 말. 그래서 이게 누비 문양이고요. 이 포상과 누비 문양 이게 주로 이제 부빈거에 많아요. 근데 그 퀼트드나 뭐 소시지, 퀼트드가 또 소시지 모양 닮으면 소시지 문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아주 작으면 포상이라고 그러고, 물방울이 포상보다 조금 크고, 퀼트드보다 조금 작으면 포밀리라고도 해요. 근데 포밀리란 말이 불어기 때문에 그게 물방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인데,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부빈가에서 물방울 무늬는 가기 어마어마해요.
왜냐? 프랑스 애들이 또 사죽을 못 쓰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프랑스 애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부빈가가 주로 나거든요. 색깔이 빨개. 저거를 갖다가 고급 가구재로 많이 씁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고로 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빈가의 문양이 좋은 것들은 다 프랑스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폼리나 퀼티드나 소시지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부빈가를 보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문양을 보세요. 판재 문양에 따라서 가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같은 부빈가인데 왜 저 집은 1,000만 원씩 받고 얘는 또 뭐 200만 원이야?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양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양적 가치는 희귀성이기 때문에 이게 재단 가격이 얼마 이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메이플 같은 데 보면 마치 이렇게 새눈 모양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버드아이로 되어 있고 세 조자를 써서 조안 문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는 그냥 새눈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혹 모양이요. 이건 옛날에 이제 한자로 쓰면 전류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홍문이라고 했고요. 이게 아까 그 광방사 조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목에서. 그럼 이거를 정식 명칭은 방사반전 문양이에요. 방사반전문인데 일본 사람들은 또 저걸 또 하도 용어 잘 만들어. 저 호필문이라고 해요. 호필문. 그래서 일본에서 또 저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나름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목재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죠? 전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광방사 조직이 있어서 저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더군다나 제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문양제도 제재를 할 수가 있고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는데 제재를 하다 보면 툭질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 정목이 나오고 어느 추정목이 나오고 어느 부분은 판목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누가 이게 이렇게 일부러 짜투리 있는 거 아니냐 뭐 잘못된 걸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조직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 나무가 이게 기타 뒤판인데 백판인데 저게 아카시아 코아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카시아 나무라는 그 중에 코아 아카시아가 있는데 주로 하와이에서 자라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 가면 그 코아 아카시아 이 뒷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렇게 기타 뒷판이나 우쿨렐레 뒷판으로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게 파도 모양이거든요. 파도 문양이라서 물결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거 이제 물결 무늬, 뭐 파도 무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것 중에 저게 이제 뭐 굉장히 무작위인 게 많아요. 비교적 간격이 고르고 수평도가 좋으면 저걸 주로 어디다 썼느냐?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백판에다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양을 피들백 피규어라고 그래요. 피들백 피규어. 그러니까 바이올린 뒷판문이죠. 우리말로 풀면. 바이올린 뒷판문.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컬리나 웨이브 피규어예요. 그러니까 컬리나 웨이브가 같은 무늬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피규어인데 그 중에서도 간격이 고르고 수평도가 좋으면 걔는 바이올린 뒷판 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선별해서 한다 이랬다. 메이플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나오면 주로 악기제에 써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럼 저게 음향적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까? 뭐 특히 없어요.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양이죠. 고급 문양이기 때문에 고급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아무 접선 단면 아무 하나 잘라다가 문양 넣는 거 하고 저렇게 고급스러운 문양을 넣는 거는 아마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컬리 피규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물결물인데 얘는 뭐 이렇게 간격이 물규칙하고 얘는 끊어졌고 얘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그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지금 세포 배열이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컬리 그레인에서 온 컬리 피규어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세포 배열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인터락트 그레인을 했잖아요. 그 인터락트 그레인을 방사단면을 자르면 되게 이런 물결 무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어떤 월넛이나, 이런 월넛이잖아. 그죠? 월넛이나 이런 나무들을 보면, 이런 컬리 피규어들이 많죠. 근데 그걸 보시고 컬리 그레이다 하면 이건 용어가 좀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죠? 세포 배열에 의해서, 만약 이런 문양이다 그러면 뭐 컬리 피규어나 컬리 그레인이나 같은 의미지만, 이런 의미다 그러면 이건 컬리 피규어라고 우리 얘기를 해야지, 컬리 그레인이다 그러면 이건 세포 배열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레이나 피규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폭넓게 막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막 갖다가 그냥 은간에서 잘 모르면 갖다가 붙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있죠. 느티나무 쓰시죠? 느티나무 뭐 쓰시잖아요? 느티나무에서는 용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용목이 무슨 문양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용의 비늘 모양을 가져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눈동자에 휘돌아가는 모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들 쓰는 거 봤을 때는 그냥 좀 독특한 문양. 단순한 접선 단면과 방사 단면이 아니고 좀 이렇게 독특하게 휘돌아가는 문양이면 이건 다 용목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용목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은 구슬이 박힌 거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베트나무에 구슬 박힌 거 한번 보세요. 다마목구라고 얘기하는데, 다마가 구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슬무늬, 구슬무늬. 예. 큰 판재에 구슬이 박히면 가격이 막 1,000만 원대로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느티나무 오래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느티나무는, 맹활력이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느티나무는 무조건 자르면 아무 데서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는 조경할 때 보면 한없이 자라잖아요. 어느 날 그냥 애들 모가지 자르듯이 다 잘라버려요. 그럼 막 가지가 밑에서 막 나와요. 막 나와서 다시 이렇게 수영을 갖는다고. 그 얘기는 나무가 오래되면 나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고목들은 이렇게 눈을하시 이렇게 밖으로 쳐내밀어. 갑자기 요만큼 이파리가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벚나무도 보세요. 벚나무도 잘 보시면 꽃이 이 수간에 딱 이렇게 하나 딱 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벚나무도 맹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가동을 해보는 거예요. 임시 가동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벼락 맞으면 누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눈이 나와서 이파리를 만들어야 양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도 오래되면 개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막 삐져나와요. 근데 그게 눈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접선 단면에서 딱 잘라보세요. 그게 나이테가 동글동글하게 맺히잖아요. 그게 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슬이 하나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구슬이 개수가 많다. 그리고 나이테도 여러 개다. 그리고 딱 잘랐는데 그게 진짜 정접선 단면이다. 약간 추정목이 되면 원타운이 되잖아요. 그럼 그 보기 싫잖아요. 아까 저 새눈 문양도 마찬가지예요. 새눈도 딱 짰을 때 그게 딱 원이 돼야 돼. 기울면 안 돼. 타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밀도, 크기, 이런 게 그 가격의 어떤 측정 기준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슬무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떤 독특함과 희귀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치가 먹감나무, 그죠? 그 다음에 이 색깔 때문에 문양을 이루는 게 또 있어요. 제브라요. 제브라우드 아시죠? 얼룩말 무늬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그런 겁니다. 재색이라는 것은 이제 심재가 되면서 추출물, 안에 세포 내에 이제 뭐 유세포나 이런 데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색깔을 나타내면 재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색은 뭐 이렇게 피부색처럼 밝은색부터 시작해서 블랙에 가까운, 그죠? 레드, 블랙에 가까운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착색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착색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목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재색의 중요성을 집착해서 자꾸 투명 도장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 저가 나무에다가 원색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꼭 그렇게 뭐
수명 고유색만 내야 된다. 뭐 그거에서 색깔을 더 내기 위해서 뭐 오일을 마감해서 약간 더 톤을 짙게 한다. 그런 게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한참 많이 하는 게 뽀플러 있잖아요. 뽀플러를 가지고 약간 붉게 염색을 해서 마호가니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 연습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죠. 처음부터 뭐 실력이 좋고 재주가 좋아서 기술이 돼서 마호가니 사다가 팍 장짜면 좋죠. 그러나 처음 배우는 아마추어가 짜다가 하나 실수하면 자세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판이나 이런 거, 뭐 아니면 뽀플라 이런 걸 짜는 거예요. 짜고 맨 위에, 예를 들어서 뭐 사단 서랍장을 만든다. 맨 위에 서랍장 정면만 마호가니 단판을 딱 붙이는 거예요. 단판 붙이고 나머지는 착색하면서 그 색깔하고 맞춰가는 거죠. 그럼 하나의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장도 연습하게 되고, 뭐 자기 가공 기술도 익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아무리 치목이라도 뭐 처음부터 좋은 목재 갖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텍스처예요. 이 텍스처는 우리말로는 이게 목조직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아니면 이게 나무 가치라고도 번역해요. 갓. 살갗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표준어입니다. 이거 사투리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가치라고도 번역되니까 이건 텍스처고 또 다른 데서는 목조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거치냐, 뭐 고우냐, 균질하냐, 균질하지 않느냐. 거치냐, 고우냐는 지난번에 활력소재에서 항공계냐, 상공계냐 그거 갖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균질하냐, 균질하지 않느냐는 침효수제에서 보면 올리우드에서 레이트우드의 트랜지션, 이행이 급하냐, 점진적이냐,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판재나 솔리드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갖는 우리 어떤 질감인데 그거를 해박적으로 풀 수 있죠. 거칠다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다 환공재다. 이건 거칠지 않고 곱다 그러면 대부분 상공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목재가 물론 거칠다고 하는 것은 톱질하고 뭐 대패질 시작한 거지 이거를 곱게 하고 샌딩하고 이러면 그것도 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옹이. 침엽수제에서는 옹이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예요. 어떤 데 인자냐? 강도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2x4, 2x6, 2x8 이런 걸 쓴다. 그러면 그 안에 옹이가 몇 개인 줄 알아서 걔가 강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중을 받으면 그 옹이 있는 데서부터 크랙이 시작해서 부러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옹이가 왜 생기느냐? 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옹이는 활엽수제도 옹이가 있습니다. 옹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활엽수제와 침엽수제는 성장하는 특징이 달라요. 침엽수제는 요 마디가 있어요. 그죠? 요 마디마다 이 가지가 윤생이라 해서 돌려난다고요. 그죠? 맨 처음에 솔잎 같은 뭐, 이렇게 뭉타리가 이렇게 탁 피잖아요. 그죠? 피가 확 벌어지면 그 중에 하나는 직지예요. 그죠? 하나는 위로 자라요. 하나는 위로 자라고 나머지는 다 옆으로 자라요. 그런데 만약에 다 옆으로 자라고 하나 위로 자라는 직지가 있어요. 얘를 내가 부질고 얘를 부러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성장이 정지할까요? 그러면 얘가 위로 자라던 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자라던 중에 하나가 위로 자라요. 하나가 계속 위로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돌아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거는 이 주지가 죽었어요. 뭐 병균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놈이 가서 부러뜨렸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위로 점점 자라면 얘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아래쪽에 있으면 햇빛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죽어요. 죽어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옹이는 이 수 있잖아요. 이 수. 이 수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수가 있고 뭐 가지로 수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얘가 죽어. 죽으면 얘가 자라서 얘를 안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형성층에서 세포가 분열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분가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형성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 수피가 있고 안으로 목재세포를 분열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싸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피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나무 가지는 보세요. 돌려난다고 그랬죠? 심효수제는. 돌려나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는 다 방사방향으로 배열해요. 그죠? 수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재로 자르면 이 부분은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빠져요, 옹이가. 그런데 얘는, 분가한 얘는 빠진다고요. 왜? 수피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재로 깎았을 때 구멍이 나는 옹이, 구멍이 나지 않는 옹이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절이라고 하는 것. 무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 나무를 자르거나, 그죠? 아니면 요 가지를 벗겨난 이 다음 권에서 자란 이 부분에서만 무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과 정목을 따지면 그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짜 제목을 썼는데 무절에 정목을 썼다. 그러면 그건 희귀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옹이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나무 토막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이 숲이는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찾기가 좋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메워져 있으면 여기서는 옹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옹이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항상 수 있는 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에 가까우면 얘가 콩알만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나무는 수 쪽은 미성숙제가 있어서 많이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가져오면 수 쪽을 이만큼 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까보고 딱 나오면 옹이가 있는 거예요. 까보고 옹이가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나무는 무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각제를 쓰실 때 요만한 토막을 갖고 내가 지금 뭘 하나 깎으려고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뭐 괜찮아. 가서 열심히 깎았어요. 거의 다 깎았어. 이제 보니까 옹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옹이가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나중에 터질 거고 이게 뭐 도장해도 제대로 안 나올 거고 그럼 거기까지 왔는데 이거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하나요? 그럴 때는 그런 소재가 나오면 수 있는 쪽에서 이렇게 깎아서 한 5년 정도나 뭐 크게는 한 10년 정도 깎아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요만한 흔적이어도 옹이 흔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 옹이는 점점 크게 자리 잡아져 있으니까 그런 건 조각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거는 선별하셔도 된다. 물론 뭐 옹이를 공예적 가치로 쓰기 위해서 잘 맞추면 또 그건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요만한 자그마한 공예적으로 깎을 때는 그 옹이가 상당히 큰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옹이가 자라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옹이를 판재로 보면 접선 단면에서 보면 옹이는 동그랗게 보여요. 그죠? 그러나 방사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옹이 모양만 보셔도 이게 판목이다 정목이다. 그러니까 정목 쪽을 이 무절이 아닌 쪽에서 정목을 잘못하게 자르면 옹이가 이렇게 가로로 걸쳐져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나중에 따개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재로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접선 단면은 구멍이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멍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생긴 요 수피가 있는 부분을 이걸 곤입절이라 그러고 이걸 뭐 합생절인다. 이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분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분갈을 하면 그때부터 얘는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 얘는 지금 빠지려고 하잖아요. 요 까맣게 된 부분이 수피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나 여기는 예, 빠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편진 생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제일 수밖에 없죠. 이상제일 수밖에 없고 이 면이 횡단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 여기는 지금 측면이지만 그죠? 측면이지만 여기는 지금 현단면이라서 여기는 종단면이지만 여기는 현단면이라서 여기는 수분이 빨리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얘가 잘 터져요. 그죠? 잘 터져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놔두면 마감할 때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구멍 나면 이건 이제 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우리가 이 마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사진 보이세요? 이게 요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도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관은 없는데 이 옹이 쪽이 이렇게 나중에 수지를 빨아들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두르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도마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마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축 이상제고, 압축 이상제 수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수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착제를 바르면 과다하게 얘가 접착제를 많이 빨아들이거나, 그죠? 아니면 착색제를 바르면 착색제를 과다하게 많이 빨아들이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나중에 어떤 마감을 했을 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송진도 많고 이러니까 저걸 최대로 건조해서 송진을 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마감할 때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접착제를 바르잖아요. 나무에서 목재에서 접착을 하는데 접착제를 바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두 면을 붙였을 때 이 두 면에 접착제가 발라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접착제가 발라지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가장 얇게 바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데가 있으면 제가 과도하게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접착이 굳어지면 경화된 뒤에 보면 그 부분은 접착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힘을 받거나 이러면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 도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도막이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붙지를 못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장 마감하게 해놨을 때는 잘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뭔가 자꾸 이상이 생기고 결국에는 도막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옹이는 저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활력수제는 비교적 옹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고 왜냐하면 가지가 그렇게 인생하는 가지 시스템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퍼지는 스타일이니까 활력수제는. 그런데 반대로 가지치기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목재를 나무를 심으면 키우고 그 다음에 어느 세월이 지나면 솎고 솎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치고 빨리 가지쳐서 이 묻히는 부분은 짧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빨리 묻혀져야 그 다음부터가 무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림 작업을 이제 계속 하는 거고 무육 작업을 해서 나무를 키워가는 거고요. 활력수제는 가지치기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심력수제는 치유 조직이 비교적 잘 돼요. 그러니까 가지를 이렇게 쳐도 특별히 뭐 그래 안 해도 잘 안 문다고. 활력수제는 이거 가지 까뜩 잘못 치면 그게 썩어요. 썩기 시작하면 수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지부터 이 메인 스템에 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썩기 시작하면 결국은 메인 스템의 수가 다 썩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들은 결국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게 이제 속이 빈 거예요. 그러지 않고 튼실하게 잘 자라면 오래된 나무들도 좋은 목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나무들이 더 많죠. 그것은 다 이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목재를 제목을 얘기할 때 무절의 정목이다. 이건 진짜 인간의 욕심이에요. 굉장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런 목재가 왜 비싸냐? 결국은 세월이에요. 그죠?
저 아까 보시면 그 가지가 묻힌 뒤에 치유 조절이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자라서 걔네들이 또 50년, 60년 가야 그게 뭔가 제목이 되죠. 그 치유제 다음에 한 5, 6년 돼봐야 그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제목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조림하고 키우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좋은 제목을 취하려면 이게 진짜 시간의 문제다. 물론 뭐 천여림 같은 데는 원시림은 뭐 몇천 년, 뭐 몇백 년 된 거니까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고 벌채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림한다 그러면 최소한 뭐 작게는 6, 70년, 길게는 100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속가내기로 이제 간벌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간벌제를 갖다가 이제 판재를 켜면 그게 웅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갖고 루바로 만들면 그건 맨 웅이죠, 그죠? 네. 그거 뭐 그걸 인정해야지. 그게 누절이 돼서 웅이 없으려면 아직도 더 긴 기간 동안 더 자라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 받고 끝내죠. 오늘 한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리하고 문양에 관한 얘기 좀 이제 들으셨고, 그 다음에 뭐 옹이는 상식적인 거.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일단 우리가 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목리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횡단면에 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자, 질문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